변희영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냉전 시기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의 내전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시작된 베트남 전쟁은 큰 희생을 치르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 미국과 베트남은 언제 전쟁을 치렀나 싶을 정도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죠.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 국방 분야까지 협력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베트남이 미국의 2차 침공을 가정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 문서에는 미국을 호전적 초강대국으로 규정하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침략 전쟁에 대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겉으로는 협력하고 있지만 베트남이 여전히 미국을 경계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태국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이 무비자 입국 심사를 깐깐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른바 비자런으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단속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단순 관광객이라도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월 6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종료된 미국과 러시아 간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 뉴스타트를 연장하는 대신 새로운 조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트는 미국이 잘못 협상했고 이미 심각하게 위반되고 있다면서 개선되고 현대화된 새 조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은 새 군축 조약에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현 단계에선 참여할 수 없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난 이틀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포로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157명의 포로를 즉각 맞교환했는데요. 다만 종전 논의의 난제로 꼽히는 영토 문제와 관련해선 진전이 없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 후속 회담이 열릴 예정이고 회담 장소는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봉쇄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쿠바의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압박이나 전제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석유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연료 배급제를 검토하는 등 비상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위기에 시달리는 쿠바는 그동안 베네수엘라의 석유 공급에 의존해왔지만 지난달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축출 작전 이후 원유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독일 철도에서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승무원과 승객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검표원이 고속열차 안에서 승객에게 폭행당한 뒤 숨졌는데요. 용의자는 무임승차가 적발되자 폭행을 가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달엔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20대 남성이 18세 여성을 강제로 끌고 철로로 뛰어들어 두 사람 모두 사망했는데요. 지하철과 고속열차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인명사고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철도업계는 오래된 철도 시스템 구조상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 위고비 알약과 동일한 성분으로 조제된 제품이 원 제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이 약은 미국의 원격 의료 서비스 기업 힘센 허스의 제품으로 가격은 구독 첫 달엔 월 $49, 약 7만 1,000원이고 이후에는 5개월 선불 시 월 $99, 약 14만 5천 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힘센 허스의 시판 예고로 비만 치료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That's what friends are for. 네, 굉장히 유명한 팝송 제목이죠. 위트니 휴스턴 네,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요. 바로 친구지 뭐 이런 뜻인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보여줬습니다. 5일에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는데요. 8일에 일본이 매우 중요한 선거를 치른다. 그러니까 중요한 선거를 이제 치르게 되니까요. 네. 이 선거 결과가 일본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이 강력하고 힘이 세며 현명한 지도자며 자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점을 이미 입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19일에 다카이치 총리를 백악관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 내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나와 내 대표단 전원은 그녀로부터 매우 감명받았다.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국가 안보뿐만이 아니라 양국 모두에 크게 도움이 되는 큰 무역 합의를 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왔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높게 평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녀와 그녀의 매우 존경받는 연립정당이 대표하는 바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선거에서 나는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한다라는 뜻을 그러네요. 나타낸 건데요. 사실 그동안 뭐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중남미 대선에서 우파 후보자를 노골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주요 7개국 회원국이자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의 선거에도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정치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의 헌법 개정을 통한 보통 국가화, 즉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일본의 개헌 문제랑 이번 총선이 좀 연결돼 있습니다. 자민당이 압승을 하면 개헌을 하겠지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여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준 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본의 개헌 행보에도 힘을 실어준다는 뜻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날 또 다른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서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헝가리의 빅토르 총리에 대해서도 공개 지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헝가리와 미국의 관계가 오르반 총리의 큰 기여로 내 행정부 아래에서 새로운 차원의 협력과 놀라운 성과에 도달했는데 나는 그가 헝가리 총리로 재선되도록 전폭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오르반 총리의 별명은 헝가리의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렇죠. 지난 4번의 선거에서는 다 승리를 했는데 올 총선 전망은 지금 밝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오르반 총리를 지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헝가리 총선에도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본 중요한 선거가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이틀 네네.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분위기는 집권 자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승리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압승할 거다라는 오. 전망인데요. 아사히 신문이 중의원 의석이 456석인데 자민당이 단독 과반인 233석을 확보하고 열린여당 일본 유신회랑 합치면 3분의 2를 넘어가는 310석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총리 인기가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지난달 말에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69%였습니다. 작년 12월보다 4%포인트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70%에 가까우니까 높아요. 예. 그리고 지금 총리가 지원 유세를 나가면 현장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파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조짐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번 선거로 자민당 1강 시대가 다시 열리면 이제 개헌의 탄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게 핵심인데요. 사실상 일본에서 군대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헌법 구조에 따르면 전쟁 영구 포기, 육해 공군 미보유, 국가 교전권 불인정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자위대의 법적 위상을 재정립해야 된다라는 게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인데요. 일단 자민당 총선 후보의 98%는
개헌에 찬성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일본 유신에는 요미우리 신문의 설문조사 결과 전원 찬성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2차 대전 패전 이후 80여 년 만에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려면 개헌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이건 좀 어렵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왜냐하면 중의원에서만 이게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되고 네. 국민 투표를 해도 과반 찬성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참의원은 여전히 여소야대 구도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키워드 긴병에 효자 없다 하고 물음표인데요. 네, 너무 오래 이제 일이 길어지면 좀 성의가 덜해진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약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게 2022년 2월 24일입니다. 지금 아, 4년, 만 4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네요. 네. 너무너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친 우크라이나 국민들 여론이 좀 달라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불가능한 레드라인으로 돈바스 절대 내줄 수 없다라는 건데 이걸 종전을 위해서 러시아에 넘겨주자라는 의견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 일자로 발표된 키이우 국제사회학 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제 응답자의 40%는 미국, 유럽의 안보 보장을 대가로 돈바스를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쟁이 시작된 직후인 2022년 5월에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는 응답자의 82%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영토를 넘겨줄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4년 새 이 비율이 40%가 좀 줄게 됐습니다. 네. 지금 너무 지쳤죠. 그래서 힘든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삶이. 영토를 좀 내주더라도 전쟁 종식 안전 보장을 얻고 싶다라는 건데요. 지금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을 집중 타격하면서 영하 30도의 혹한에 난방이 안 되는 그런 일을 국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네, 네. 다만 뉴욕타임스는 돈바스 양보의 전제 조건은 서방의 강력한 안보 보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들은 여전히 반대한다라는 건데요.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2%는 여전히 영토 포기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절대 안 된다는 응답이 좀 높긴 한 겁니다. 만약에 러시아에 영토를 양보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사회가 분열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네. 국가를 수호한 영웅적 지도자에서 약 19만 명이 거주하는 영토를 손쉽게 넘겨준 대통령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한편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3자 회담 5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포로를 교환하긴 했지만 영토를 비롯한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양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매일을 살아야 하는 국민들의 네. 생각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사이보그 전서구. 등장한답니다. 통신에 오. 이용하려고 이제 비둘기를 훈련시켜서 날릴 때 이제 전서구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비둘기를 러시아 과학자들이 전쟁이나 감시에 사용될 수 있는 사이보그 비둘기 드론을 개발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러시아의 신생 신경 기술 업체인 네이리 그룹이 지금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비둘기 두개골에 소형 전극을 삽입한답니다. 이걸 머리에 장착된 자극 장치랑 연결을 해서 예. 사람 조종자가 원격 리모컨으로 비둘기를 조종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비둘기가 가슴에는 카메라를 달게 되고요. 등에는 태양열로 작동하는 비행 제어 장치를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비둘기 드론이 기존 기계식 드론보다 우수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비둘기가 하루에 최대 약 480km 정도를 이동할 수 있고요. 오. 기계 드론이 접근하기 어려운 협소하거나 은밀한 공간에도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둘기를 활용하는데 어떤 새든 운반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그룹의 얘기입니다. 네. 더 무거운 화물을 옮길 때는 까마귀, 해안 시설을 감시할 땐 갈매기, 넓은 해상 지역에는 알바트로스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 일단 이 기술이 산업시설을 점검하거나 실종자 수색 같은 민간용 목적을 염두로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네. 지금 전문가들은 군사적으로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라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이오 드론이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질병을 퍼뜨리는 생화학 무기 운반체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인데요. 이미 러시아가 훈련된 돌고래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해군 기지 방어에 투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비둘기도 새로운 무기 체계 연장선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네. 또 자금 출처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어요. 지금 러시아 반전 탐사 매체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뭐 국가기술 이니셔티브 같은 크렘린 궁예 관련 인사에게 우리 돈으로 190억 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둘째 딸이 운영하는 모스크바 국립대학 인공지능연구소랑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의혹이 있으니까 이 네이리 그룹 측은 국가가 첨단 기술을 지원하는 건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의혹의 눈길이 지금 걷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동물을 이렇게 네. 또 전쟁에도 네네.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술이 또 이렇게 발전하는군요. 무섭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렇죠. 네. 안타깝고. 다음 키워드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죽음. 네, 미국의 유력한 매체 중에 한 곳이죠. 워싱턴 포스트가 4일자로 전체 기자 3분의 1 이상을 한꺼번에 오. 해고했습니다. 네. 편집국장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오랫동안 너무 큰 경영 손실을 입었고 우리가 독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온라인 검색 트래픽이 지난 3년간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국내 뉴스, 정치 경제, 건강 관련 기사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자 해고로 인해서 스포츠, 책 섹션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지역 뉴스를 심층 보도하던 부서도 대거 감원이 됐고요. 네. 이전까지 26곳에서 운영하던 해외 지국을 12개로 줄입니다. 국제 뉴스 분야가 크게 축소됐는데 예. 심지어 전쟁 지역에서 취재 중인 우크라이나 특파원도 해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 애틀랜틱지가 이번 일을 두고 150년 동안 미국 민주주의 체제의 기둥으로 성장해온 워싱턴 포스트의 죽음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베이조스가 2013년에 그레이엄 가문에게서 워싱턴 포스트를 우리 돈으로 3,600억 원 정도를 주고 인수했습니다. 내가 새로운 황금기를 이끌겠다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디지털 브랜드로 격상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3년 만에 웹사이트 트래픽이 2배로 늘어났고 흑자 전환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구독자 수가 2020년에 3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에 계속 하락세고요. 네. 지금 작년에는 1억 달러나 손실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경쟁사가 뉴욕타임스 아닙니까? 그렇죠. 양대 산맥이죠. 그렇죠. 지난 10년간 뉴욕타임스는 요리 애플리케이션, 쇼핑 가이드, 게임 같은 부가 서비스를 좀 키웠어요. 구독 기반을 확대해서 지금 구독자 수가 1,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초라한 성적을 낸 건데 이게 지금 수익성 악화를 그 이유로 들긴 했지만 네. 이 인수한 베이조스가 친 트럼프 노선으로 기운 것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네. 작년에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설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베조스가. 그래서 불과 일주일 만에 20만 명의 구독자가 이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운영하는 우주 탐사 기업이죠. 블루 오리진이 정부 사업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선 가능성이 컸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을 섰다. 그래서 이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설을 철회했다라는 그 비판이 그때 나왔었는데 사심이 좀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이 멜라니아의 다큐멘터리가 멜라니아 아닙니까? 네네. 이 베이조스가 또 그 시사회도 갔는데 지금 이 기자들은 우리가 사라진다라는 그런 항의 시위를 벌이는 동안 멜라니아 시사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베이조스가 멜라니아 다큐멘터리에 들인 돈만 우리 돈으로 1,1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집국장으로 재임할 당시 퓰리처상 수상 보도를 11건이나 지휘했던 마틴 베런이라는 전직 기자가 네. 지금 워싱턴 포스트의 문제는 대통령에게 아첨하려는 최고위층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훨씬 더 악화된 것이다. 순식간에 자멸한 브랜드의 전형이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골목의 로빈들. 이 로빈들은 로빈훗의 후예들인데요. 네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로빈훗 차림의 활동가들이 마트에서 음식을 훔쳐서 무료로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단체 이름은 골목의 로빈들입니다. 네. 한 60명이 3일 밤에 몬트리올에 있는 유기농 건강식품 매장에 들어가서 수천 달러 상당의 식료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그 이후에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도시 곳곳에 있는 공동 냉장고에 나눠줬는데요. 네.
이 활동가들은 로빈 후 스타일의 깃털 모자를 쓰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불의한 권력에 맞서서 로빈 훗이 부자들을 약탈해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의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대판 로빈 훗이다라는 건데요. 이번 행동을 가파른 식품 물가 상승에 항의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패한 시스템에 저항하기로 해서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캐나다에서 1년간 식료품 물가가 4.7%나 올랐어요. 전체 물가 상승률이 2배 이상을 기록해서 네. 생활비 문제가 주요 화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골목의 로빈들은 우리가 급등한 식품 물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행동을 했다. 우리는 의롭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몬트리올 경찰은 절도, 재물 손괴 혐의다라면서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절도는 맞긴 그렇죠. 해서 그렇죠. 네, 네. 네. 다음 키워드 금값 된 금메달. 최근 금하고 은 현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지금 6일에 개막하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메달의 금속 가치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2024년 7월 파리올림픽 이후 현물 기준 금, 은 가격이 각각 107%, 200%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번 금메달이 우리 돈으로 337만 원, 은메달은 약 205만 원이라는 평가 가치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파리올림픽 때보다 금메달은 2배 이상, 은메달은 3배에 달하는 가격이 됐거든요. 네. 다만 금메달이 순금은 아닙니다. 총 506g인데 6g만 금이에요. 나머지는 은으로 구성이 되고 동메달은 다 이제 구리로 만들게 되는데 네. 지금 올림픽 금메달이 순금으로 제작된 건 1912년 스톡홀름 대회가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올림픽 메달이 수집품으로서 금속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되는 건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단순한 금 가격만 받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 금메달이 3,800만 원에 판매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귀금속 시세가 더 오르면 메달의 금속 가치 이게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2028년 하계 올림픽 메달이 지금 동계 올림픽 메달보다 훨씬 더 비싸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동계올림픽이 이제 네, 시작이 우리 됩니다. 시간으로는 네. 내일 네. 새벽 4시에 네. 개막식이 그렇습니다. 열리는데요. 많이 또 응원을 해야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위트니 휴스턴의 One Moment in Time 함께 듣겠습니다. Each day I live, I want to be a day to give the best of me. I'm only one, but not alone. My finest day is yet unknown. I broke my heart for every gain. To taste the sweet, I face the pain. I rise and fall, yet through it all, this much remains. I want one moment in time when I'm more than I thought I could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의 투자 이행 지원으로 미국 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우려를 전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또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조 장관에게 한국의 비관세 장벽 관련 사안에서도 진전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핵잠수함 추진이나 원자력 농축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그런 접근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표적 공격을 하고 있다며 오는 23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이 어제 오후 기존 3,370만 개 회원 계정 외에 추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유출이 확인된 정보는 16만 5천여 개 계정 이용자가 입력한 배송지 정보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가 포함됐습니다. 코스피가 개장 직후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옥과 일시 효력 정지인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올해 두 번째이자 지난 2일 이후 나흘 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태국 방콕 김종민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다가오고 있어서 동남아 지역 여행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제 걱정입니다. 동남아 지역에 치사율이 높은 니파 바이러스 비상이 걸렸다고요. 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인도 동부 지역에서 니파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인접한 동남아 국가들도 상당히 긴장한 상태입니다. 네. 특히 태국은 중국의 춘제와 한국의 설 연휴가 겹치면서 대규모 관광객이 유입되는 시기라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태국 공항 당국은 인도발 항공편 승객을 대상으로 체온 스캔을 1대1로 실시하는 등 검역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아직 태국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공식 보고는 없지만 네. 잠복기가 최대 45일로 길기 때문에 공항에서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현지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다시 챙기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태국 보건부는 감염 발생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건강신고 의무화 및 추가 검역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실제 위기 상황 대응이라기보다는 향후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적 점검 차원이라고 설명하며 네.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은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뭐 코로나19보다 치사율이 훨씬 높다라니까 이제 좀 걱정인 건데요. 어느 정도로 위험한 건가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최대 75%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치사율이 2, 3% 내외였던 것과 비교하면 50배 이상 치명적인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행인 점은 전파력을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0.48 수준으로 공기를 통해 순식간에 퍼지는 코로나19보다는 전파력이 낮다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한 번 걸리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WHO와 태국 보건당국 모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설 연휴 다음 주잖아요. 다다음 주죠. 태국 여행 계획하신 분들 어떤 점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될까요? 조심하시게.
네, 니파 바이러스는 주로 바이러스를 보유한 박쥐가 먹던 과일이나 박쥐의 배설물에 오염된 야자수 수액을 통해 감염됩니다. 네. 따라서 여행 오셔서 과일을 드실 때는 반드시 껍질을 깨끗이 깎아서 드셔야 합니다. 네. 특히 길거리에서 파는 생야자수 수액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주스류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에서는 손 씻기 등 기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시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소식을 더 준비하셨는데 최근에 태국 공항 입국 심사가 아주 까다로워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태국 정부가 국가 안보 강화를 이유로 무비자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외국인 무장 세력의 침투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이유인데요. 특히 최근 국경 문제로 긴장 관계에 있는 캄보디아 국적자와 일부 동유럽, 북아시아 출신 여행객들이 집중 심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서류가 미비해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고 해서 예전처럼 가볍게 생각하시면 곤란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 입국 심사 강화의 핵심은 비자 종류와 실제 체류 목적이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태국에는 그동안 관광 비자나 무비자 제도를 악용해서 인근 국가를 잠시 다녀오는 방식, 이른바 비자론으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들이 주요 타깃입니다. 이민국 관계자에 따르면 심사관들은 이제 여권에 찍힌 입출국 스탬프의 패턴을 정밀 분석한다고 합니다. 단기간 내 반복적인 입출국 기록이 있거나 관광 비자로 연간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등 관광객으로 보기 힘든 정황이 포착될 경우 네. 별도의 인터뷰룸으로 이동 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국 관광객들도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나요? 이런 상황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도 알려주세요. 네, 한국인은 태국과 사증 면제 협정이 되어 있어서 비교적 입국이 자유로운 편이지만 네. 최근 분위기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여행 왔다는 구두 답변만으로는 입국 거절을 당할 수 있으며 실제 최근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여행객들이 명확한 체류 계획을 소명하지 못해서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관이 방문 목적을 물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명확히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특히 왕복 항공권과 체류할 호텔 예약 바우처는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소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간혹 체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현금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시고요. 무엇보다 여행객다운 복장을 갖추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정직하게 심사에 임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은 태국 입국 시 전자도착 카드를 꼭 잊지 말고 사전에 작성하시라는 겁니다. 네. 일명 TDAC 카드라고 부르는데요. 태국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도착 3일 전부터 작성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짜 웹사이트로 유도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현혹되지 마시고요. 태국 이민국 정식 웹사이트는 비용을 무료로 운영됨을 그렇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여행하기 위해서 건강안전수칙 또 입국 서류 잘 챙겨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태국 방콕에서 김종민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베트남 전쟁 당연히 아시겠죠? 네네. 만약에 미국이 다시 2차 베트남 전쟁을 일으킨다면 지금요? 너무 뜬금없죠? 2026년에 갑자기? 갑자기. 네. 1975년에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났으니까 50년이 넘었고. 네. 사실 뭐 가능성 없는 얘기. 지금 베트남 전쟁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 좀 황당하죠. 네네네. 그런데 베트남 지도부의 마음속에는 네. 그런 걱정이 있나 봐요. 아, 그래요? 아직까지도 50년이 넘었는데 이 베트남 군의 내부 보고서를 네. 더 88 프로젝트라는
단체에서 입수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의심들이 나왔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베트남은 여전히 미국을 호전적인 국가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이 만에 하나 침략해 올 수도 있으니까 대비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근데 이 단체 쪽에서는 이게 특정 군 문서에 나타난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 문서를 입수해서 봤는데 네. 비슷한 시각이 보인다. 예를 들면 베트남 군이라든가 베트남 공산당 아주 일부의 시각이라고 볼 수는 없고 네. 상당수가 공유하고 있는 시각인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그러면? 이게 만들어진 거는 2024년 8월 1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 해군이 발행한 문서고 미국 2차 침공 계획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나타난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미국은 자기네 말 안 듣는 나라는 침공하는 호전적인 초강대국이다. 이게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쟁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이 문서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미국의 호전적인 생각을 고려할 그 성격을 고려할 때는 미국이나 혹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침략 전쟁을 할 구실을 만드는 것부터 막아야 된다. 그래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침공 시나리오 같은 것도 대략적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뭐 미국이 그래요? 동원할 수 있는 미군의 병력 함대수 뭐 이런 것들과 네. 같이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호주, 뭐 동남아시아, 필리핀 같은 나라겠죠. 이런데 주둔한 미군 병력이 동원될 수도 있고 뭐 전면전 이전에 해상 공격을 할 거고. 상륙 작전을 그다음에 벌일 텐데 만약에 상륙 공격이 실패하게 되면은 뭐 생화학 무기나 핵무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까지 좀 되게 오버하는 것 같긴 하죠. 우리가 듣기에는 네. 뭐 동맹국들까지 끌어들여서 뭐 일단 뭐 병참이나 해상 공격이나 뭐 낮은 수위의 수송선 호위 작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맡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미국과 베트남이 사이가 안 좋은가요, 지금? 사실 전쟁 뒤에 네. 굉장히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 네. 이제 주로 미국 쪽에서 네.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실 양국이 외교 관계를 복원한 것도 꽤 됐습니다. 1995년이에요. 네. 그다음에 계속 관계를 해왔고 특히 최근에는 한 최근 10여 년 사이에는 군사 안보 분야로도 이제 협력을 많이 늘리긴 했습니다. 네. 그 뭐 2013년에는 그 포괄적 동반자 협정 맺었고 네. 그때도 뭐 안보 국방 협력도 포함시켰고 그다음에 2023년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사실 이러면 그 외교 관계에서 최고 수준의 그렇죠. 이제 협력 관계까지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뭐 베트남이 이제 그 미국산 무기도 좀 샀어요. 그 전에는 미국이 베트남에는 이제 살상 무기를 넘기지 않게 판매할 수 없게 해놨었는데 이것도 점점 더 미국이 풀어줘가지고 뭐 드론도 구매하고 뭐 훈련기도 받고 네. 또 미군 항모가 베트남에 이제 기항한 적도 있었어요. 상징적인 조치로. 그게 벌써 오래전입니다. 2018년에 그 미군 그 칼빈 스노가 이제 다낭에 방문하기도 했고. 네. 근데 물론 아시아의 다른 동맹국들처럼 동맹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베트남이 그 정도로 이렇게 친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베트남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고 네. 네. 그리고 또 베트남 자체가 언어하고도 밀착하지 않는다 좀 그런 노선이에요. 그 대신에 모두와 같은 거리를 유지한다 그래야 되나? 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전방위 외교다. 딱 한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또 국방에서 사불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가지를 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군사 동맹은 아무하고도 맺지 않는다.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랑도 좀 비슷한데 네. 그다음에 특정국하고 손잡고 다른 나라랑 적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 군사기지 안 둔다.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건 물론이고 무력 사용으로 위협하지도 않는다. 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 아시아의 복잡한 정세 속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처럼 들렸는데 네. 실제로 속내를 보면은 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약간 한쪽이에요. 네. 그게 이제 좀 중국 쪽. 그러니까 중국을 기본적으로 이제 이 보고서에 나타난 베트남의 인식은 중국은
아시아의 경쟁자이지 예. 실존적인 위협은 아니다. 아. 예, 위협은 아니고 그럼 미국은 뭐냐? 미국은 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나라다. 그러기 위해서 중국을 포위하고 봉쇄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기다 군사력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한테도 우리 편으로 줄 서라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 네. 만약에 그 어떤 나라가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 나라를 공격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나라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은 중국하고 거의 시각이 일치하고 그러네요. 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중국하고 긴밀한 관계인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네네. 중국 편이라고 까지는 하기보다는 그래도 아니고? 시각이 기본적으로 아. 일치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일단은 전쟁 가능성이 지금 2026년에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아마 베트남도 자기들도 알고 있죠. 알고는 있을 텐데 불안감이 그러니까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저변에. 불안감의 원인들이 그런 군사적인 침략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베트남의 사회주의 체제를 흔들려고 한다라는 불안감이 더 근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군사 공격은 그거에 미국의 패권과 그런 거의 수단일 뿐이고 네네. 이 문서가 만들어진 거는 사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때라고 해요. 2024년에. 근데 이 문서의 인식은 그 전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나 조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견제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절제된 접근이었다. 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일기 정부는 굉장히 공세적이었다라고 파악을 하는 겁니다. 네. 또 여기서 중시한 게 뭐냐면 미국이 인권, 민주주의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다른 나라들의 정권 교체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이른바 레짐 체인지 전략 이런 건데 이거는 베트남의 시선이 미국이 그런 면도 있지만 꼭 옳다고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는 뭐 2004년에 우크라이나의 그 오렌지 혁명이라든가 이런 그 색깔 혁명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비롯해서 모든 시민들의 저항을 미국이 부추기는 음모다. 아. 좀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 공산당 체제도 똑같은 명분으로 약화를 시키려고 지금 작전 중이다라고 이 문서는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문서뿐만 아니라 그 88 프로젝트라는 단체에서 입수한 다른 군사 정보 평가 문서들도 거의 인식이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는 2023년에 만들어진 문서인데 이제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 정보기관들의 활동을 동향을 평가한 뭐 그런 문서입니다. 어느 나라 정부나 하듯이 여기서는 미국 정보기관은 베트남 공산당을 전복시키려는 세력 그리고 뭐 어떤 문서에서는 미국이 베트남 체제를 흔들려고 사이버전을 이미 벌이기 시작했다. 네. 사실 2020년에 베트남이 색깔 혁명 예방 프로젝트 같은 거 이런 거를 시작을 했대요. 아. 그리고 2023년에 미국하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맺으면서 또 그때 중국하고도 시진핑 주석이 이제 하노이를 방문을 했는데 이때 체제 안보를 위해서 우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자라고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베트남 쪽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지난해인가요? 그 피테엑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베트남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 이게 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내가 조금 좀 많이 다르다. 어느 나라나 물론 이렇게. 그렇겠지만 예. 저도 사실 제가 이 뉴스를 주목해서 본 이유 자체가 베트남이 굉장히 그 너이모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개혁 개방한 지도 오래됐고 그렇죠. 우리가 가보면 세상에 이렇게 자본주의적인 국가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열려 근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이고 여전히 뭐 민주주의는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경제적으로도 통합되어 있고 미국하고도 늘 화해한다 이런 얘기들이 주로 근데 그것들이 미국의 시각인 게 많았고 그런데 베트남의 생각은 이렇게 달랐다. 그래서 이번 문서에 대한 이제 외국 언론들의 평가도 네. 이게 베트남의 속내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해주는구나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제 작년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베트남의 뭐 단독 방문이라기보다도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그때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다음에 네. 하노이를 잠시 방문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이때도 시점이 좀 미묘했어요. 예를 들면 작년이 뭐 종전 50년, 양국 수교 30년 그래서 방문할 만한 명분은 충분히 있었는데
그 직전에 그 당시 이제 선출된 지 1년밖에 안 됐던 베트남 공산당의 그 또럼 서기장이 이제 그 전달에 미국 국방장관 베트남 가기 전달에 북한을 방문했는데 네. 이게 뭐 한 20여 년 만에 방문이었고 그다음에 또 뭐 베트남이 러시아 전투기 사려고 한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때 그런데 또 미국 국방장관은 베트남을 찾아가고 하니까 이게 뭔가 베트남이 이제 미국을 믿어도 되나에 대해 계속 이게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갈래로 이 해칭 위험 분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작년 말까지의 상황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문서만 가지고 보면 어떤 균형 잡기가 아니라 미국은 명시적으로 적으로 좀 적대 국가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이제 드러난 거죠. 경제적으로도 이게 교류가 양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아지기는 했죠. 근데 이제 작년 8월에 미국이 베트남 이제 관세를 이제 네. 20% 관세 매기겠다. 근데 그것도 뭐 작년에 그 4월에 무슨 뭐 해방절 관세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 했을 때 그때는 처음에는 관세 46% 때리겠다 했다가 낮춘 거네요. 네, 낮춰줬던 20%도. 거였는데 네. 근데 사실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그 다음에 뭐 관세 20% 부과한다고 해가지고 네.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2024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뭐 30% 가까이 늘어났는데 뭐 규모도 규모지만 작년에 대미 무역 흑자가 베트남이 1,300억 달러 그러니까 이 전체 작년의 교역액이 한 1,500억 3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거의 그러니까는 베트남이 일방적인 흑자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 간의 교역이 줄어들면서 작년에는 이제 베트남이 멕시코에 이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 큰 대미 무역 흑자국이 됐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베트남 지도부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체제 안보라는 거 그러니까요. 이거를 더 중요하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릇이 깨진 걸 붙여놔도 깨진 흔적이 남는다고 하는데 네. 좀 뭔가 이렇게 전쟁을 치렀던 나라들 사이에 어떤 상처가 좀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50년 지났다 해도 뭐 네. 우리도 뭐 한국 전쟁을 겪었지만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의 인식이 너무 냉전적이고 구시대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공개된 어떤 군사 정보는 예전에 베트남을 지배했고 지금의 베트남이 이제 싸웠던 상대인 프랑스도 겨냥해서 프랑스 정보기관들도 공산당 정복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근거가 좀 부족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뭐 프랑스가 그럴 정신이 있겠냐마는. 네. 그런데 미국의 행태가 베트남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그런 분명하죠. 요소들은 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보면서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견제한다면서 아시아에서 뭐 군사력 배치 늘리고 그렇죠. 아시아 국가들 줄 세우고 사실 베트남이란 나라는 중국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베트남의 자존심을 얘기할 때 프랑스, 미국, 중국을 다 싸워 이긴 나라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중국하고도 전쟁을 했었고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중국 봉쇄를 하려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양쪽 사이에서 좀 균형을 잡아오던 베트남을 네. 오히려 중국 약간 쪽으로, 중국 쪽으로. 예,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그리고 또 이 미국의 역사 인식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도 정말 자기중심적이지 않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정부 관계자들도 그렇고 베트남 정부가 중국의 압박 때문에 미국하고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입장에서 미국은 적이 아니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할 거야 베트남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미국 쪽에서의 이제 주장인 예. 거죠. 네. 근데 전쟁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제가 예전에 그 적과의 대화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이게 그 미국의 베트남 전쟁을 이끌었던 맥나마라 전 국방장관이 네. 1990년대 베트남을 방문해서 왕년의 베트남 측 인사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화해가 안 되는 게 막 때려놓고 폭격 퍼부어 놓고 그렇게 많은 사상자를 내놓고 나서 미국 쪽에서는 그때 우리 도미노 이런 것만 우린 진짜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
그때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 판단착오였다라고 인정은 했지만 당한 쪽에서는 미안해 실수였어 이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트남이 미국을 불신하는 건 역사적인 근거도 있고 분명히 있는 거죠, 그거는. 네네네. 최근에 또 이제 베네수엘라 뭐 예. 이런 사태를 보면 체제가 다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 우리가 봐도 불안감이 예. 그리고 있을 것 그 같아요. 체제가 다르다 아니다도 판단도 되게 자의적이고 그래서 네. 이번에 이 문서 공개된 다음에 저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베트남은 진짜 사회주의 국가고 네. 베네수엘라는 민주주의의 정도로 보면은 베트남보다 훨씬 위다 오히려. 그런데 멋대로 저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 그 2024년에 베트남 지도자가 되니 또럼 공산당 서기장은 그래도 대미 관계에 적극적인 사람이다라는 네네. 분석도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베트남 북부에 이 트럼프 일가와 관련된 사업체가 골프 리조트도 짓게 그렇군요. 해주고 예. 그리고 그 뭐 트럼프가 제안한 그 뭐 평화위원회라고 하는 그것도 베트남 지도부가 참여 네네. 요청하니까 뭐 어머 그래 뭐 바로 좋다라고 수락했고. 하고 네. 근데 그 다음에 지금도 보면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사건 일어나고 그럼 베트남의 보수파들 중에는 당연히 불안감을 이제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거예요. 네.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몇 안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을 때리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쿠바 베트남 얘기도 입장에서- 나오죠. 베네수엘라 이후에. 쿠바 얘기 나오고 네. 당연히 베트남 입장에서 그런 불안감의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역사적인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불안감이다. 예,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상한 GPS 오늘 베트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